20, 30대의 비율들이 많이 높은데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안전한 동네라는 거. 화성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부동산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또 우리가 시기적인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지역이나 물건에 집중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려운 시장일수록 경쟁이 적습니다. 그 경쟁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입지의 가치를 잘 파악하고 그 가치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접근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장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김포의 이제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뭐 하남, 구리 여러 가지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서울로 편입되기 위한 정치적 노력들을 각 지자체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결국은 강남의 접근성이 중요. 지방 소멸은 어쩌나라고 이제 나왔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는 부동산을 바라볼 때요. 지역적으로, 물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자리가 가격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일자리를 접근할 수 없다고 하면요, 그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을 바라보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의 아무 지역이 아니라 일자리와 연결되는 곳. 그래서 제가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도심 그리고 판교까지 여기가 일자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런 큰 지역에 연결이 잘 되는 노선들을 파악을 하면서 그 일자리에서 그 노선까지 내 가격에 맞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체크하면서 내가 원하는 나한테 맞는 집을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선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거래가 많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접근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잘 바라보고 시장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일자리에 파생되는 새끼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노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서울에만 좋은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화성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근데 성남은 또 서울하고 가깝죠. 판교랑 사이에 끼어 있죠. 성남 같은 경우는 위쪽에는 송파와 강남의 근접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판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이 밀집된 곳이 또 구성남입니다. 그런 지역들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고, 여기서 성남은 아마 위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아파트 중에서 깨끗한 아파트로 2030이 몰려든다는 이제 기사니까는 그런 기사인데,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좀 해석을 하면요, 화성이나 수원이나 성남에 사람들이 왜 많이 몰려들까요? 강남의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성과 수원 자체 일자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기도에 주로 이제 많이 들어간 지역들이 화성에 20대가 30%, 그다음에 30대가 42% 화성에 이제 좀 들어왔죠.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율들이 20, 30대의 비율들이 많이 높은데, 여기에 특징들을 보면 뭐냐면요, 일자리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계획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성남 같은 경우는 위례 신도시가 있죠. 여기에 선호도가 높죠. 그런데 서울보다는 조금 쌉니다.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도 뭐 플랫폼 도시에 대한 수혜도 있지만요, 성복역 주변에도 뭐 아파트가 좀 괜찮은 게 있고, 뭐 지금 용인 같은 경우도 깨끗한 인프라, 교육 수요들이 꽤 많죠.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도 GTX C 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공통점 뭐냐면요, 용인 같은 경우는 분당선, 신분당선, GTX가 연결되죠. 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분당선하고 GTX 노선,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도 분당선이 연결되고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과의 근접성들이 매우 좋죠. 이런 지역들을 많이 간다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 곳을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다는 거는 일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일자리가 많은데 깨끗한 동네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는 이 신도시, 깨끗한 도시도 좋지만요, 이렇게 뭐 분당선, 신분당선, GTX ABC 노선, 신안산선, 그 다음에 월판선, 이런 일자리 연계선에서 나한테 맞는 어떤 물건들을 경쟁이 심하지 않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오늘 신문에 보니까는
송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송도 여의도 공원의 30배에 11공구가 개발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송도가 사실은 예전에 2000년도, 10년, 11년, 12년도, 14년도까지 안 좋았습니다. 이게 미분양도 있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선호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좋아하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일자리, 강남의 접근성. 여기서도 일자리가 자체적으로 많고요. GTX B 노선이 강남으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여의도랑 용산 정도까지 연결되는 노선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동네는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라든지 보르노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는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R&D 센터, 롯데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일자리들이 많고 앞으로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인천대학교라든지 연세대학교까지 학교까지도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었고 국제학교도 있잖아요. GTX B 노선으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신도시라는 개발사업과 결합을 해서 가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11공구가 여의도의 30배로 트리거가 되어가지고 시작점에서 뭔가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그 송도 같은 경우도 공통점이 이런 일자리와 학교와 학군들 그다음에 인프라들이 좋기 때문에 가격들이 오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송도 같은 경우는 송도의 이 109와 309가 가장 비쌉니다. 109와 309. 309는 과거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갭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비싼 데가 109입니다. 109. 109는 체드윅이라는 국제 학교가 있죠. 그 체드윅이 연 학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멀리서도 여기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높고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109와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해가지고 가격들이 좀 올라가 있는 지역인 309입니다. 1309가 송도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틈새가 어디냐면요. 송도는 신축 중에서 틈새는 509입니다. 509 같은 경우는 트리플 스트리트라고 이제 상가가 있잖아요. 그 상가에 좀 가까이 붙어 있는 게 509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509입니다. 509. 509에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1309보다는 좀 싸니까 509에서 거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축이 있는 데서는 이 209가 이제 틈새가 되었죠.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듯이 제가 읽어드렸듯이 가장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지금 현재 갭 투자로 최근에 많이 들어간 데가 여기 송도 쪽이고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는 갭이 5천만 원 들어간 데가 있었어요. 209 쪽에. 그리고 가락동, 송파 가락동도 잠실보다 가격이 싼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작게 들어가 있던 데였고 그리고 수원의 영통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격들이 이제 갭 차이가 조금 작게 들어간 지역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세 개 중에서 하나 그 중에 하나가 209입니다. 지금은 조금 벌어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여기도 구축 중에서의 어떤 좀 틈새가 될 수 있는 지역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609가 상대적으로 위치가 좀 아쉬운데 이 지역은 그래도 송도에서는 더 신축이고 오션이라든지 호수변 공원 주변 아파트 이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가격들에 대한 부분들이 좋을 거라고 이제 가격들의 메리트가 조금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좀 비싸고요. 이게 위치적으로는 409하고 709보다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싼 아파트가 609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어중간한 지역이 709랑 409고요. 그 다음에 809는 신축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지역입니다. 위치가 안 좋아서. 909는 이제 공업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1009도 아파트나 많이 안 들어갈 건데 아파트가 유일하게 많이 들어간 데 1109입니다. 제가 말하다 보니까 송도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송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지금 일자리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도 송도의 이제 가치들은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강남이잖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몰리는
물건들 몰리는 물건들은 일자리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몰린 데는 일자리 플러스 신축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신축을 집중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이런 일자리와 연결이 잘 되는 지역 중에서 구축이라도 틈새를 노려서 우리가 가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인 거, 제가 이제 물건적인 거와 지역적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적인 부분에도 호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2주 정도의 어떤 통계를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왔는데 25개의 지자체 중에서 지금 전세 상승이 빠르고 매매 상승이 느린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는 전세 상승률은 지금 현재 1위고요. 매매 상승률은 느립니다. 전세가 빠르고 매매가 느리고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가 있는 데가 서울에서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9호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9호선 중에서도 가양역이라든지 마곡나루역이라든지 지금 급행이 있어서 강남으로 오기 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의도로 가기 편한 지역이고요. 마곡이라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 상승은 빠르고 매매 상승은 느린 곳입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로서의 기회가 있을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예전에 좀 왔다 갔다 했지만 스타필드 아시죠? 그 스타필드 빌리지 이제 크기는 빌리지가 있고 시티가 있고 더 큰 개념이 있는데 조금 작은 개념이지만 CJ 부지에 이제 신세계에서 그렇게 스타필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오면은 또 거기에 대한 가치들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화곡동이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오히려 지금 엠밸리가 있는 지역들 마곡동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작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좀 싼 지역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접근이 괜찮은 지역들이 가양이라든지 내발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염창이라든지 그런 지역들 가양, 내발산, 그 다음에 염창 이런 지역에서도 조금 틈새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멤버십에서 조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렸는데 그거 한번 혹시 기회가 멤버십 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서구에서 25개의 지자체 중에서 강서구가 지금 그래도 전세가가 빠르고 매매가가 좀 느린 곳이다. 그리고 강북구 같은 경우가 전세 상승이 이제 한 6위 정도고 매매 상승 21인데요. 이 둘 중에서는 강서구가 훨씬 좋죠. 강북구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물건들이 몇 개가 없습니다.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뭐 지금 시장에서는 시기적 호재를 이용할 때는 지금 강서구가 조금 시기적 호재로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냥 전세가 매매가가 조금 다 느린 곳이 있는데 노원구, 관악구, 중랑구, 은평구, 강북구, 동대문구, 동작구, 금천구, 강서구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요렇게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들이 상승되어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만은 반면에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 2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매수를 하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매매가가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회복이 되지 않고 지금 전세 상승과 매매의 상승이 어느 정도 전세 상승은 빠르고 매매 상승은 느린 곳들 이런 지역들을 한번 보는 것도 이제 시기적인 호재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에서 이제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남부에도 뭐 제가 말했던 의왕, 군포 이제 이런 지역들은 아직까지 그런 기회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은 경기 북부는 뭐 아직까지도 구리 괜찮고 예, 남양주 일부 괜찮고요. 그다음에 고양도 괜찮습니다. 고양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을 조금 잘 활용을 하셔서 지금 시장을 단순하게 반감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게 고민을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 댓글을 보면서 비관론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관론이 많을수록요,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 댓글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서울에 집 사라고 책임은 네 책임이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서울에 집 사서 저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잘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자산과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잘 생각해서 이 집을 산다고 하면요, 저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공포의 시장에서 떨쳐버리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거는 개인의 자가 점검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보시면은 서울에 집 사라 그러면 서울의 집이 이제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죠. 이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뭐 갭 투자든 실거주든 간에. 근데 보시면요, 제가 1986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거의 뭐 약 10년 정도의 단위를 묶어가지고 전월 대비해서 가격들의 증감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86년도에는 떨어지는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는요, 떨어지는 시기와 올라가는 시기가 좀 결합을 해가지고 전년 말 대비해서 4.74%가 이제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88년도 올림픽이 열렸던 호돌이의 해죠. 이때는 18%. 그다음 89년도 하락하는 시기는 있었지만은 결국은 18%. 그 다음에 1990년도 이때 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제 37%의 전년말 대비해서 올랐죠. 그리고 91년도, 92년, 93년 이때는 200만 호 건설에 대한 부분으로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이거를 합쳐도 69%가 상승을 했습니다. 69%가. 이게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 전국이 아니라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단위로 한번 끊어볼게요. 93년까지인데 94년부터 2003년까지 보겠습니다. 매달 증감률을 보면요, 94년도는 1.12%. 떨어졌죠. 올라갔죠. 그다음 95년도는 증감이 없었고요. 96년도 이때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이때는 거의 그게 안 나왔습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평온한 시장이다가 IMF를 맞이하게 됩니다. IMF 전에 조금 가격들이 오르다가 IMF가 맞이하고 1998년도에 어마어마하게 가격들이 떨어지죠. 마이너스 14.6이 떨어지는 거죠. 서울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1998년도에 IMF 때 가격이 떨어졌지만요, 98년도 지난 이후에 99년도에 1년 만에 가격들을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가까이 회복을 하고 2000년도에 가격들이 조금씩 또 올라가다가 2001년도, 2002년도에 유동성 시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월드컵이 일어난 시기죠. 그리고 2003년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2004년입니다. 그리고 2003년까지 10년간을 보면 72%가 상승했습니다. 94년부터 2003년까지. 그리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보겠습니다. 서울시장입니다. 2004년도는 카드 대란이 일어났죠. 신용카드 대란이. 그래서 가격들이 좀 빠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조금 초에 빠지다가 이제 조금 상승을 하고 조정이 되는 게 있었고, 2006년도, 2007년도 유동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보면 24.11%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되면요, 지방 시장은 올랐지만은 수도권은 떨어지는 시장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가격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2008년도는 서브프라임이 좀 2007년도 서브프라임이 일어났고, 그때 2008년도에 가격들도 또 회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14년부터 2023년도를 보겠습니다. 2014년도 가격들이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시장을 보면요, 33%가 상승을 했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2019년도에 조정장이 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이제 조정이 오기 시작했고, 2019년도에 가격들이 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22년도까지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2020년도 급등을 하게 되고 2021년도도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빠지고 2023년도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둔화의 폭들이 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계속 이제 줄어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보면은 3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울에 집 사라, 책임은 네 책임이다, 이 말인가요? 라고 이제 저한테 비난의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저는 서울에 집을 산다고 하면은 내 재정에 대해서
생애 주기에 대해서 투자금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들어갔다고 하면요, 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하락할 때 안 팔면요,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관리 능력들을 잘 파악하고 가면요, 질 수 없는 싸움이 내 자산을 서울시장에 던져 놓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서울집 사라 네 책임이다. 이제 계속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건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실질적으로 그래프 그리고 이런 도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락의 시기와 상승을 합쳐 보니까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86년부터 2023년까지 가격의 증가율이 총 227%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떨어지고 올라가고가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예, 많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올라가는 폭은 크고요, 떨어진 폭은 작습니다. 보시면은 올라간 폭보다 떨어진 폭들이 작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많이 올라갑니다. 스프링처럼요. 그리고 2011년, 12년, 13년도 많이 떨어졌지만은 좀 지나서 이제 가격들이 지금 이게 누적된 것들이 2018년, 19년, 20년, 21년 또 많이 올랐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은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난만 하지 말고요. 우선은 이러한 뭐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서울에 사면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부동산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역과 이제 물건별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서울이란 지역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는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안전한 동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또 거래량이 줄어드니까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얘기를 한 달 하고 한 2주 전 정도의 방송을 보면요,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을 보니까는 거래량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시장이 이제 부정적으로 볼수면 우리는 그 비관적인 여론을 통해서 시장에 집중하는 시기로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